패널분들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안자이신 충남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 중이신 박태근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사회 쪽에서 정보공개센터 김조은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 쪽 카카오 대정책팀 이사님이 김대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김철암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활동가 지금 현재 서울과기대에서 IT 정책 박사과정 수행 중이신 장창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정책팀 사무관님 황선현 사무관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 워크숍 진행하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워크숍이다 보니 발언하시지 않을 때는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토론 중간에 발언이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손을 들고 첨언이라든지 제 사회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패널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빠르게 이제 본 워크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쟁점 1, 2번을 다루기 전에 제안자이신 박태근님의 기조발제를 15분 정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근님은 기조발제 진행해 주세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워크숍화를 제안하게 된 충남대학교 전파정보통신공학과 소속 박태근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신 패널분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워크숍 주제는 코비드-19 이후의 뉴노멀, 언택트 문화 속의 사회적 소외계층입니다. 올해 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현재 우리의 삶을 비대면, 비접촉 사회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언택트란 부정을 뜻하는 언 접두사와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 단어의 합성어로 비대면, 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코비드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강조됨에 따라서 언택트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이 진행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화상회의 방식이 채택이 되었으며 오늘 KRIGF 자리도 화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음식점에서 카운터에서 하던 주문을 무인 오더기, 즉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과 계산을 하고 영화관에 가는 대신 집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시청하고 맛집을 가는 대신 배달 어플로 주문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전형 가능성이 줄어들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시간 또는 공간의 제약 없이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에 익숙한 20대나 30대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이러한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해보시는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버튼 조작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이나 스마트 기기가 없어서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서도 스마트폰으로 폰뱅킹이나 모바일 예매 서비스 같은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창고 앞에서 줄을 계속 서 계시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은 지식이 늘어나고 소득도 증가하는 반면 디지털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발전하지 못해서 그 양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것을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디지털 격차라고 하는 개념은 초기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정의가 되었었습니다. 1998년 미국 NTIA에서는 디지털 격차라는 개념을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할 수 없는 사람 간의 분할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2001년 OECD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기회와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다른 개인, 가정, 기업, 지역 간의 격차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 디지털 접근성에는 다면적인 특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면서 네 가지 접근성 개념이 제한이 되었는데, 총 정신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기술적 접근성, 사용 접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정신적 접근성이란 디지털에 대한 이해 또는 불안에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물질적 접근성 같은 경우는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보유, 네트워크 접속 가능 여부를 지칭합니다. 기술적 접근성은 디지털 교육, 사회적 지원, 사용자 친화성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고, 사용 접근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정의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게 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성보다는 활용 측면에서의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에 대해서 2002년부터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를 실시해왔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인 2019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조사에 따르면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약 70%의 수준을 가진다고 나타내있습니다. 세부적인 지표로는 접근, 역할, 활용 이렇게 세 가지가 아랫부분에 존재하게 되는데, 접근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보유 상태, 그리고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2019년에는 9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량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기본 이용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60.2%, 활용 같은 경우엔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인터넷 양적, 질적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6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접근에 대한 항목은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역량과 활용 부분에서는 접근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조사에서는 정보 취약 계층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동일하게 접근 같은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역량이나 활용 같은 경우에는 보다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지만 아직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취약계층들은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네 가지 계층에 대한 인터넷 이용률과 비이용 원인 설문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장애인 부분입니다.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78.3%를 기록하고 있고,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비이용 이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발적 비이용과 비자발적 비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발적 비이용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여건은 되지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이고, 비자발적 비이용은 이용한 마음은 있으나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5%의 사람들이 비자발적 비이용의 이유를 겪고 있으며, 가장 큰 이유로는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라고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는 다른 계층들도 동일하게 많이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입니다. 고령층은 74%의 인터넷 이용률을 가지고 있고, 역시 PC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자발적 비이용의 비율이 76%로 가장 큰데, 이건 아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자발적 비이용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비이용률 같은 경우에 24%를 기록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가 가장 큰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85.3%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이용률이 가장 높으면서 다른 취약계층들보다 PC 이용률이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비이용률과 비자발적 비이용률을 봤을 때 비자발적 비이용률이 47.6%를 기록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로는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가 가장 큰 응답이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 요금이 부담스러워서가 61.2%로 그 다음으로 응답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입니다. 농어민 인터넷 이용률 같은 경우 72.5%고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발적 비이용률로는 62.4%를 기록하고 있고 비자발적 이용률로는 3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로는 75.4%로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가 가장 큰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를 요약했을 때 네 계층 모두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가 가장 큰 응답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제약, 그리고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 요금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크게 네 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적 대응으로는 농어촌 정보화 마을 사업과 어르신 IT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올해 8월부터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강사 서포터즈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대응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접근성 기술을 디지털 기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UI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대응으로는 고령층,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 그리고 통신기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회적 대응 부분은 최근 정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2020년 7월 22일 디지털 포용 정책이 의결이 되면서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역량센터를 개설을 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KT 같은 경우는 스마트 돌봄 매니저를 운영하면서 독거노인 대상 치매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그 외 지역사회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IT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앞으로 언택트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디지털은 우리 삶에 더욱더 깊숙이 자리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정보화 시대로 변해가는 시대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단순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패널분들을 모셨는데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각 업계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해결 방안이 나오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제 많은 참여하는 분들이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해서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조 발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조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제안자님의 이제 기조 발제 내용은 대충 언택트 문화와 기술의 성장으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편리해졌는지, 하지만 그러한 편리해진 점에 비해서 취약계층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각해진다는 것들을 수치나 자료 등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치를 더욱더 취해봐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각자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조 발제에 힘입어 쟁점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1번은 이제 언택트 문화 확산 및 디지털 정보의 가속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아까 나온 키워드인 디지털 디바이드는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각자 분야에서 바라보시는 현상과 현황 등이 다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먼저 IT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셔가지고 학계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말씀해 주실 장창기 선생님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이제 돌아가면서 할 텐데 한 대략 7분 정도로 예상하시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뭐 학계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발표하려는 거는 이번에 이제 정보화 정책 저널에 게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이제 위주로 해서 제가 발표를 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에 박사과정으로 있으면서 주로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온라인 참여,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정보 격차, 그리고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분야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뭐 발제자께서 먼저 얘기를 하신 게 이제 뭐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그 인터넷 비이용 이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주셨다면, 저는 이제 이번에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이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내용이긴 하지만 주로 이제 저는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이제 1에서부터 3급까지의 이제 장애인들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 그 디지털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조사를 해왔지만,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장애인의 이 정보 격차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이용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항상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런 이제 줄어드는 격차가 과연 이제 나아지고 있는, 향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더 보고 싶고요.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단순히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나 아니면 이제 기술적 영향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 체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 실태조사에도 나와 있듯이 각종 지표와 정보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에서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모든 장애인 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세상에서 인식되던 어떤 장애 요인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인식 없이 활동할 수 있는,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더욱 도전적인 삶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장애인에 대해서 뭐 사용자 측면에서는 장애인은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원할 경우에 신체적 및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에 이제 제약을 좀 받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장애인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나 이제 그 서비스 개발자 입장에서는 장애인이 해당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운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쓴 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그 2018년도에 진행했던 2018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인데요. 이 실태조사 중에서도 계층별 실태자료 중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또한 이건 이제 저는 이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계층이 아니라 최근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했고, 장애 정도가 3급 이상,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 등급을 기존에 이제 6등급에서 중증하고 경증으로 나눴습니다. 이때 이제 나눌 때 1에서 3등급은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에서 6등급은 이제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들 장애인 응답자 70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데이터를 분석했던 결과를 한번 공유해 드릴 텐데요. 잘 보이시나요? 연구 결과 요약에서 저는 이제 이 분석을 할 때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을 했고요. 이 이론을 적용을 할 때는 반다이크의 누적적, 연속적 접근 모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첫 단계 반다이크가 제시했듯이 동기적 접근성,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접근성, 머트리얼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는 다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물리적 접근성은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접근성은 이제 운영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기술, 전략적 기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운영 기술은 디바이스에 대해서 PC하고 모바일 기기를 대상으로 했고 정보적 어떤 역량은 인터넷 이용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활용에서의 접근성은 SNS 서비스하고 정부 행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항들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보면 대체로 이제 중증 장애인들의 동기는 SNS 서비스나 PC를 이용한 SNS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모바일에서의 행정 서비스는 다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동기는 기술적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기술적 영향은 대체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전부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장애인이 갖추고 있는 어떤 기술적 영향이 클수록 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향상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인터넷 역량인데요. 인터넷 역량은 여기서 단순히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맞는 어떤 전략적 환경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온라인에서의 어떤 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때 좀 윤리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응답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반다이크가 얘기하는 전략적 기술하고도 좀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 기술이 상당히 이제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렇게 대체로 베타 값들이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대체로 이제 단순한 이제 기기 조작만이 아니라 인터넷의 어떤 전략적 역량, 자기 목적에 맞는, 그다음에 이제 좀 책임 있는 어떤 인터넷 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런 데 대해서 어떤 기술적 영향이 높다면 온라인 서비스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만 이렇게 놓고 보면 장애인도 이 결과에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한 형태의 정보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이것은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도 디지털 기기 이용 동기가 기기 운영을 위한 기술적 영향과 인터넷 이용 영향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러한 기술적 접근 역량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역량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온라인 이용 역량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단순한 어떤 기기 운영에 대한 기술적 영향보다는 인터넷 이용을 위한 기술적 영향이 온라인 서비스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식별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인터넷 이용을 위한 기술적 영향을 스스로 가진 집단. 제가 여기서는 이제 발표를 안 했는데 조력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절 효과를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했더니 이 기술적 영향을 스스로 갖춘 집단이 조력이 필요한 집단에 비해서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비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이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어떤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던 거는 장애인의 이제 어떤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 및 기술적 영향 강화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나 접근과 더불어서 인터넷 이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윤리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어떤 그 측면에서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장애라는 특성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 소득이나 교육 수준 같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여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으면서 디지털 기기에 어떤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 그건 뭐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육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합이 됐을 때 오히려 정보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단순하게 이제 장애 그것만으로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장애에 대한 접근은 비장애인하고는 달리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기 위한 보조기기의 어떤 이용에 대한 기술적 영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그 조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장애인의 어떤 기술적 영향을 조사할 때 통상적으로 일반인과 동일한 그 문항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조사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에서도 보면,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문항을 쓰긴 했지만, 장애인이 쓰는 보조기기에 대한 어떤 그 역량 측면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기술적 접근이거든요. 문항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어떤 실질적인 정보 격차를 알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쓰는 보조기기에 대한 어떤 그 숙련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이 된다면 장애인의 기술 격차를 좀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창기 선생님의 발표였습니다. 그 디지털 정보 제공을 이제 장애인들에게 할 필요성과 더불어 실태 자료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창기님이 연구해 주신 연구 내용들을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김조은 활동가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조은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약간 맥락적으로 조금 앞서 얘기해 주신 기조 발제라거나 이제 선생님 발표랑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발표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이거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일단 저희는 알 권리, 시민들 알 권리, 모두가 알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 격차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불평등한 알 권리가 보장된 정도가 굉장히 다른 측면, 이런 거에 이제 주목해서 저희는 항상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보 격차라는 게 이제 전자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이 되게 주류화가 되면서 그 코로나 국면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고, 그리고
사실 이 알 권리라는 게 처음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그 정치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라거나 뭐 언론의 자유라거나 이런 거랑 이제 맞닿아 있는 권리로서 이제 헌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사실 사회 전반의 정보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알 권리의 보장 여부가 사실 그 사회 문화적인 차별이라거나 뭐 개인의 구체적인 불이익, 나아가는 이제 안전 정보랑도 상당히 관련이 되면서 뭐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권리로서 지금 홍명이 되고 있다. 되게 많이 이제 요청이 되고 있다라는 그 저희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되게 옛날부터 좀 주장을 해왔던 거는 그 정보 접근에 대해서 되게 기본권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게 되게 기본권이라는 거. 누구나 보장받아야 돼. 기본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보 접근에 대해서 그 전자정부라던가 이런 그 선진화, 다양한 선진화 어떤 정책을 쓸 때, 공공 서비스 정책을 쓸 때 정보 접근에 대한 다층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냐? 설계 시점에서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공공기관이라면 공공 어떤 서비스라거나 공공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면 이 정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정보나 서비스의 특징, 이를테면 이게 재난에 대한 정보를 급하게 이제 전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훈련을 위한 어떤 이를테면은 지역사회에 있는 대응체계 훈련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매년 이제 정보가 가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정보 아니면 따릉이처럼 공공 서비스로서 그렇죠?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로서 이제 제공이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특징이 뭐고 그 특징에 맞게 그러면 이거를 이용할 각 계층들 이게 이 정보가 전달되어야 할 각 계층들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접근을 각각 다르게 어떻게 보장할 건지 이런 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좀 많은 주장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올라왔던 청원이에요. 공공도서관에서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그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아예 그 도서관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 상황을 이제 목도하신 이 사서분이 이 청원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의 책을 이라는 게 이 도서관에게 5가지 법칙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노인들은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예.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이지만 사실 이런 그 정보 격차라는 것이 이제 그 기술 격차라는 것이 되게 고려 없이 이렇게 어떤 정책에 바로 포함이 됐을 때에 생겨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배제적인 차별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지난 이제 강원도에서 크게 산불이 났었을 때 이제 그 특보들을 막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 재난에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 KBS라는 공영방송조차도 이제 수어 통역을 하나도 이제 제공하지 않고 이제 방송을 내보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 단체들에서 막 이렇게 진정도 내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알 권리라는 게 굉장히 사실 각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생명권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는 어떤 상황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공공 서비스가 이런 상황인데, 사실 민간은 어떨까 이제 살펴보면은, 민간에서도 굉장히 그 웹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지키고 있느냐. 한국의 기업들이 사실 한국의 웹 환경을 어떻게
지금 카카오에서도 와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웹 접근성이 엄청 좋진 않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사실 넷플릭스에서는 그 접근성 표준에 맞는 그런 수어라거나 아니면 그 읽어주기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는데 사실 왓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제공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엔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도 이 임성인식 기능을 이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이게 굉장히 장애인들 당사자들의 어떤 알 권리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접근성에서는 이제 아이폰에는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국 갤럭시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 그래서 다 아이폰만 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또 같은 갤럭시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쓰는 갤럭시, 미국에서 이제 수출이 돼서 사용하는 갤럭시에는 그 기능, 음성 인식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에 있어서 완전 배신감 느꼈다. 막 약간 이런 이제 패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런 사실 정책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 웹 접근성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을 때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차별적인 지점이 했었고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언택트 문화라는 것이 표준이 됐다는 거죠. 어떤 인터넷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누구나 가져야 되는 기본적 소양으로 지금 설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사실 아까 보셨듯이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노인분들처럼 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언택트라는 그것이 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사실 아니다.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까 그 기조 발제에서도 보셨듯이 뭐 기기도 필요하고요. 요금 문제도 들어가고 그 배울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습 능력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지 사실 그 기본적인 우리가 소양으로 하고 있는 지금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게 사실 충족이 할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이제 재택근무나 화상학습 이런 것이 이제 그게 기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런 게 근데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거를 좀 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시민사회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되게 주목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는, 정보 접근권은 사실 기본권의 영역이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라는 재난, 사실 이번에 이제 재난에 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알 권리가 살 권리가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주지해야 된다. 그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정부라거나 뭐 여러 지자체라거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주지를 해야 되고 사실 재난 상황에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의 자체에 대한 사실 그 고민도 되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사실 시급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은 뭐 매체를 뭘로 할 것인지, 이를테면 뭐 문자, 그런 긴급 그 문자 보내는 걸로 충분한지, 아니면은 그런 게 전달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콜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언어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한국어로만 방송을 한다거나 한국어로만 이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게 맞는 일인지 이런 거 이렇게 더 어떻게 이걸 보완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조 체계 같은 것들도 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뭐 관끼리의 그 정보 전달 체계도 그렇고 뭐 관과 민의 이를테면 뭐 어떤 그 정보통신 서비스 업자들과의 어떤 뭐 공조 체계라거나 이런 것도 되게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기본권의 차원에서 어떻게 모두를 포용하면서 보장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사실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이제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코로나 국면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사실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뉴 노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그럼 이 공공을 포함해서 사실 공공에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사실 아까도 보셨듯이.
근데 공공도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실 민간 시스템, 민간 서비스, 이 설계 시점에서도 여러 가지 접근성을 이제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제가 여기서 굉장히 그 문제적이라고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를테면은 따릉이 같은 서비스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따릉이라는 그 공공 그 자전거, 공유 자전거를 이제 제공을 하는데, 지금 모두 다 이제 이걸 QR코드 대여 방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타고 싶으실 때라거나 좀 QR코드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이거를 기술적으로 뭐, 카드를 발급해서 사실 카드 찍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설계를 할 때 당시부터 사실, 이런 거를 충분히 다른 기술적인 면모로 보완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의도적인, 이제 사실 아예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행을 해버리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급하게 시정이 필요하다. 약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민간에 있는 많은 서비스들도 이런 걸 설계 시점에서 먼저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계속 이제 나오듯이 역량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뭐 어, 충분히 좀 친숙하게 좀 배울 수 있고 이런 그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그 집단적인 교육으로 사실 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좀 더 되게 가깝게 사실 1대1로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공공 서비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더 좀 그런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를테면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그 설계 시점부터의 고려가 없으면은 굉장히 한계가 명확하다. 안 쓰는 사람들도 사실 있을 수 있다. 비자발적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는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면모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차별 금지가 기본값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제도적인 어떤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그 정보 격차의 어떤 해결 방안으로서의 어떤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미국에서는 왜 되냐?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제품 출시를 못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냥 그런 걸 무시하고 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이 출시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부터 사실 시정이 급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어떤 악순환의 어떤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조원님의 발표 좋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이제 김철환 활동가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관계로 죄송하지만 그 7분 안쪽으로 발표 마치실 수 있게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리시죠? 시간이 줄었네요. 그 앞에 우리 정창기 교수님의 내용과 그 다음에 금방 발표하신 김조원님의 내용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정보격차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의 발표에서도 좀 누락된 부분인데요. 하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는 아무리 정보 격차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강화돼도 진정한 그 격차가 줄기 어려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매개하는 역할, 이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도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원하는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정은 선생님께서 뭐 산불 얘기도 했지만 이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어요. 컨텐츠들이 구비가 되지 않는 한은 접근성이 잘 안 된다. 아무리 길을 잘 닦아놔도 이 길까지 가기 이전까지의 환경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용자 측면에서는 불편하게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하다만 우리 김창희 교수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정보통신 관련된 보조기기들이 있어요. 이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성과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 발표하신 것처럼 정보격차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지금 정부도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디지털 포용 정책도 쓰고 있고 다양한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AI를 이용하는 정부가 과연 현장의 상황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막이라든가, 뭐 수어 통역이라든가, 뭐 화면 해설 부분을 좀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보편화되니까 지금 오류가 좀 있지만 보편화되기 시작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수어 통역이라든가 이런 다른 컨텐츠는 사실 AI로 접근하기는 아직은 초 수준이거든요. 많은 예산과 많은 기술력이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과연 이 작은 이 컨텐츠에 대한 DB 구축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의 계획은 약간 낙관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19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교인권영화제가 5월 달에 개막식으로 온라인으로 했어요.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청각장애에 대한 접근성이 전혀 안 돼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뭐 광주국제영화제만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방송통신을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방송도 중요하지만 방송 부분은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겠거든요. 방송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컨텐츠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민간 영역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민간 영역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주제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민간 영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없는 문제고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떻게 풀 것인가의 그 과제가 남아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취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웹 접근성 콘텐츠 지침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가이드라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온라인 상황에서의 지침으로서는 타당한데 정부가 이걸 교육물에도 온라인 교육에서도 이 컨텐츠 지침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컨텐츠 지침의 한계는 뭐냐면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를 지원해 주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 김정은 선생님도 말씀했듯이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양한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지침을 준용을 해야지만 교육이라든가 공공문서 알 권리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웹 접근성 지침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부는 이걸 강구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기기 문제 있어요. 사실 장애인 접근성에 있어서 이 접근 도구로서 기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정보통신 관련된 기기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 이유는 대부분 사장이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만들어도 판로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게 기업에서 만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손을 대는 분들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많이 사장이 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 고가일 수 없어서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건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기기를 구비를 못해서 아무리 정보통신 환경이 좋아도 그 기기에 접근이 안 되면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프라인과 연결인데 이번 코로나19에서 특히 시각장애나 시청각 중복장애, 시청각 장애라 그러는데 두 가지 장애를 입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사실 이분들은 정부가 브리핑을 하는 것도 모르고 무슨 내용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브리핑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재난 문자 오지만 재난 문자를까지 읽는 분도 있지만 재난 문자에 뒤에 링크가 걸려 있는 연결 서비스들 있잖아요. 타고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같은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외적인 정보통신 기술이 잘 있어도 고립되어 있으면 적막강산이에요. 적막강산이라 이거 사실 오프라인 서비스는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이런 코로나19에서 이런 문제들이 보완이 되려면 사실 정보통신 기술만으로는 저희는 취약하다 봐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앞으로 접목해 나갈 것인가. 두 번째는 민간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민간 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독려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알 권리 측면에 있어서 아까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인권 활동하시면서 이제 실무적으로 경험하신 내용이나 알고 계시는 정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김대원 이사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보니까 디지털 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리고 고민하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김종훈 활동가님이 표현하셨던 거에 근거하면 해외에는 있는데 한국에 없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한국 기업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를 연구하는 박사인데요. 레퍼런스를 쓸 때 한국 사람들이 한국 레퍼런스를 잘 안 쓰세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그런 사례의 중심으로 많이 레퍼런스 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시간 가는 별거이지만 점점 더 한국 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덜 이루어지고 피상적으로 단순히 개념적인 비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이런 사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안 하냐에 대해 말씀이 앞서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한다는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에 발제하신 분께서. 카카오는 2018년 1월 알고리즘 윤리 현장을 처음으로 냈고요. 국내에서는. 아시아에는 되게 유니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로부터 인바이트를 받아서 제가 그해 11월에 가서 저희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사례가 그나마 좀 괜찮고 상대적으로 같이 공유할 만하다고 인정이 되는지 OECD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 고민하는 기구에 저희가 인바이트 돼서부터 역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걸 강조해드리기보다는 기업 사이드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학계에서 하는 고민이 그 기업과 더 같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가 디지털과 관련해서 알고리즘 윤리 현장을 말씀드렸는데 작년 8월에 이제 저희가 1차 개정을 하면서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헌장을 하나 얻었습니다. 조항을 하나를. 그러니까 그 부분의 내용은 지금 앞서 활동가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하고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설계 단계나 아니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 그 내용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 7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디지털 클린, 디지털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컨셉으로 디지털 포 키즈 조항을 삽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저희도 역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정책적으로는 서비스적으로 기술적으로 저희도 사회와 같이 소통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기업이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수는 아마 택시를 부르실 때 스타벅스나 아니면 집안에서 택시를 호출을 하실 겁니다. 근데 한 3, 4년 전만 해도 저희가 택시를 부르려고 하면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대로변까지 나가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많이 편해진 거죠. 그리고 그 택시를 부르면 우리가 이제 택시 기사님들에게 어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적지를. 근데 농아분들에게는 택시를 타는 게 되게 고역이었습니다.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기사님들 중에. 근데 카카오 택시, 카카오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농아분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하고 출발지를 기입을 하면 기사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아도 원하시는 목적지를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포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웹 접근성과 관련해서 이제 아마 그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 이제 5, 60대, 50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7, 80대 그 어른분들이 많이 쓰시는 기능인데 폰트를 되게 크게 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접근성 부분의 향상을 위한 저희의 노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메신저를 텍스트가 아니라 보이스로 전달하는 방식은 어떨까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저희 카카오톡 쓰시면 아시겠지만 그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저 입장에서 바라고자 하는 바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능이 어떻게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산적인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도 이제 사회가 저희가 하는 시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는구나라고 기업은 반응을 할 겁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ROI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리액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미니라고 혹시 저희 스마트 어시스턴트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미니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예전에 이제 텍스트나 했으면 이제 보이스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루게릭병 환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가정에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결론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공유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늘도 논의가 많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정부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했을 때 기업이 더 많이 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더 고민하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당근법칙이라고 하는데 하지 마라. 왜 이걸 그런 식의 강요보다는 그걸 했을 때 해당 기업이 그 해당 사회에서 뭐 유무형의 페이버를 받는다면 아마 그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제 그걸 찾아서 오히려 더 하겠죠. 그 인센티브를 찾아서. 그러니까 기업이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춘다고 했듯이 기업이 스스로 뛰는 방향으로 해야지 억지로 뛰는 방향에 대한 고민은 포용성을 억지스러운 포용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포용이 되면 사회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접근이나 아니면 그런 시선이나 그런 조언이나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원님 역시 이제 카카오나 이제 기업들 쪽에서 어떤 윤리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술들과 내용들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네 분의 이제 발표를 듣고 나서 쟁점 1번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또한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인 디지털 포용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쟁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2번의 토론에 앞서서 황선영 사무관님께서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팀에 근무하고 있는 황선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쟁점 1번이 사실은 언택트 시대의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 같은 것들을 조금 논의를 먼저 하고 제가 이제 발제를 한 다음에 그런 어떤 정부나 기업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정부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개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번 20년 6월 22일에 저희가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부처 합동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그 내용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주요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상의 그냥 사소한 불편을 내가 감수한다라는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또 계기로 해서 무인 비대면의 어떠한 급격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인 활동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불편을 감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서부터 배제될 수 있다. 그런 김조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기본권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뭔가 기존의 정보 격차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취약계층 위주였고 또 정말 기본적인 인터넷 위주의 교육 그리고 그런 역량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또 좀 전반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책 방향 자체는 우리 지금 현 정부 기조인 혁신적 포용 국가라는 다소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한번 디지털 포용이라는 것으로 달성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디지털 포용의 정의를 확장했습니다. 기존의 취약계층 위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어떠한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 경제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참여해서 모두가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또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력이라고 정의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다시피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이 아니라 기존에 사실은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도 흔히 떠올리는 게 저소득 고령층, 저소득 장애인 이런 분들을 많이 떠올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제 수준에 상관없이 이제는 사회 경제적 활동 참여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디지털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접근성, 그러니까 네트워크, 초고속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와이파이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단순히 교육하는 것 위주의 좀 소극적인 접근이었다면 저희는 자발적으로 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혜택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김대현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시민사회와 기업, 정부가 지속 가능한 그런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은 정말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그리고 모두가 협업하는 모든 주체가 노력해야 하는 저는 정책적 이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 격차 해소는 역량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 두 가지에 크게 초점을 맞췄다면 디지털 포용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떠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또 시민사회와 기업과 정부가 다 함께 디지털 포용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까지 포괄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그래서 과제를 4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저희는
개별 이제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족한 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또 동시에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취약계층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우리 기업이 그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접근성 보장 관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확산될 수 있고 또 취약계층이 디지털을 활용한 일자리와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민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 활동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주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합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번 디지털 배움터라고 저희가 공식 명칭을 정했는데요. 디지털 배움터를 연간 1000개소씩 운영해서 사실은 지금 정말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이 있더라도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기차표 예매 그리고 뭐 아까 카카오에서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기능들, 그렇게 모바일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역량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전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에 대해서 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 초고속 인터넷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것, 이 정도가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키오스크나 웹 접근성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표준을 개발하고 또 법제도적으로도 그런 어떠한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AI 스피커를 활용해서 저희도 이것이 오히려 고령층이나 장애인 같이 신체적인 한계를 가진 분들에게 디지털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기업, 특히 이제 고령층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오늘 발제들을 들으면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이전처럼 사실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일괄적으로 어떤 지침을 내리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다양한 주체들이 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사회경제활동 전반이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다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의 규제로 많은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슈를 계속 메이킹해서 사회 전체에 관심을 환기하는 것, 그리고 다 같이 어떠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떠한 디지털 포용 세상이라는 저희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다 같이 노력을 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의도와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황세현 사무관님이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시다거나 뭐 적절한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그러한 질문들 같은 거 있으시면은 패널 분들이 자유롭게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김대원 이사님께서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먼저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님 발표해 주세요. 네. 말씀 들리시죠? 근데 저는 사실 지금 황 사무관님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자 입장이라서요. 왜냐면 저는 디지털 포용 관련해서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반영이 이미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약간 조금 이해관계 충돌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고요. 뭐 정부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너무나 환영받을 만하고,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포용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아젠다로 잡고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OECD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 하에서도 관련 사례로서 국내 사례는 많이 그 벤치마킹 대상으로 얘기되고 있고요. 국내 사례는 그 우리 사회에서는 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저도 좀 아쉬운데,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본받아야 할 사례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을 좀 더 부연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바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제 디지털 뉴딜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마중물 단계에서의 기여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실제 시장 내에서 구동시키는 역할은 아마 그 기업이나 시민단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합심을 해서야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그 Q&A,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Q&A가 하나 조승현 님인가요? 이렇게 올려주신 걸 보니까 문의가 있어서 하는 답변 드리면, 기업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어떤 식의 베네핏을 얻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이쪽에 오기 전에는 기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우리 기업을 보는 관점은 상당히 네거티브합니다. 그건 아마도 정치와 아니면은 관과의 유착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성 때문에 분명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런 히스토리 때문인지 기업을 보시는 관점, 반기업 정서가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 꼬집고 관련된 문제 개선을 요청하는데 되게 익숙하신데, 그 반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좀 인색하신 것도 뭐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정부나 정책 아니면 제도적으로 뭔가 크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작은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기업을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해가지고 그 기업의 선행 사례가 되게 알려져서 기업 가치가 제고되는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 기업들이 하는 실제적인 많은 노력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갈 수도 있는데, 기업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 실수를 하게 되면 일종의 배신 프레임이 쓰이게 돼서 하지 않는 이만 못한 결과를 포지셔닝 전략 차원에서는 얻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외 설득 전략이 뭐냐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인 소통도 덜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방향을 할 수 있는데 주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더 기업의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활동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또 그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신다면 아마 선순환이 일어나서 지금 정부에서 하시는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같이 있어서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 들었던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다른 회의가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대현님의 발표, 얘기셨고요. Q&A까지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15분 정도 남고 있어가지고 직접 이번에 다양한 얘기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패널 분들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로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발표, 황세현 사무관님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얘기해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다른 디지털 격차 대안이 있을지 아니면 Q&A로 들어온 질문이 더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제가 잠깐 마이크를 켜놨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정부와 기업이 하는 노력을 잘 알겠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정보통신기술 접근성의 역사성이 짧습니다. 해외와 달리 짧기 때문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그 측면이 좀 있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다급하게 또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의 그 추세는 지침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데 동의는 하지만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성인, 아까 그 알 권리 얘기도 나왔지만 알 권리 측면에서는 강화를 해 나가야 되고, 민간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규제를 최소화해 가는 건 맞지만 어쨌든 획일적인 그 정책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된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률이 좀 흩어져 있는 좀 흩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흩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21세기 그 통신 및 비디오 관련된 법률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시켰거든요. 관련 정보통신만 아니고 관련 기술 내지는 관련 장비의 연동성을 염두한 이 법률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정리를 하면서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공공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그런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그 장애인 접근성을 위한 이 통로, 컨텐츠라든가 이런 기기 부분에 대해서 공공 영역에서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지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마냥 그 규제를 최소화해서 기업의 선행만 갖고는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접근성을 높이려면 사실 온라인에서만 갖고는, 특히 장애인,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의 접근성을 갖고는 되지 않는다. 오프라인과의 어떤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부 부처 간의 어떤 부처의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진짜 마지막으로요. 그 포용 정책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실은 물리적인 접근에 좀 중점을 둔 정책이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준들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철아님의 코멘트였고요. 네, 김조원님 발표 듣고 그 다음에 Q&A 들어온 게 있어서 이것과 함께 이제 황세현 사무관님에게 물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그 기업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측면들도 되게 인정을 하는 바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기술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접근성을 확장시키고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정부 정책에서 저는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이제 꼭 필요한, 이거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꼭 보장해야 된다라고 싶은 부분들에서 사실 그 정부의 어떤 많은 문서들이라거나 정부의 어떤 정보 전달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기업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이런 포용 정책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그런 좀 어떤 영양평가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되게 중요한 부분이면 성별 영양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뭔가 그 정부의 어떤 공공 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어떤 이런 그 접근성에 관한 어떤 영양평가라든가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영양평가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부 안에서의 어떤 그런 꼭 필요한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힘을 많이 쏟아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로 하고 Q&A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조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황세현 사무관님 넘어가기 전에 혹시 장창기 선생님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저는 시민운동가도 아니고 뭐 이제 그 정부 측도 아니고 기업 측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낀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뭐 정부 정책이나 기업이 어떤 추진한 일들이 뭐 시민단체에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됐다면 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정부나 기업이 홍보를 잘 못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부나 이제 그 기업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가 쏟아지고 기술들이 쏟아지면 오히려 이제 이 정보격차는 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격차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날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날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비그런 예를 들어도 뭐 아까 이제 그 정부 측에서 뭐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카카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서비스 몇 가지를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들 입장에서 과연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뭐 키오스크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이제 겪었던 얘기인데요. 제 아들은 이제 조그만 초등학교 3학년 이제 아들을 데리고 한번 식당을 갔어요. 거기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키오스크 높이가 아들이 이제 하고 싶어갖고 자기가 이제 터치를 하고 싶어서 접근을 했는데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애가 키가 작은데 키오스크는 높이 달려있고. 사실 이런 것만 봐도 뭐 간단한 접근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소외계층,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이제 취약계층을 뭐 장애인, 고령층, 농어민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보 소외계층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그게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장년이 될 수도 있고 고령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접근을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라면 서비스가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두가 소외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이렇게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정부 측에서는 이런 이제 정책을 했을 때 가능하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세 분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소연 사무관님 이 세 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시거나 또 Q&A로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정책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피드백을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는, 내용들이 많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영향평가 의견 주신 거는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포용 추진 계획은 사실은 뭐 만들었다고 끝은 아니고 여기에 주신 의견들 같은 것들을 덧붙여서 김철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Q&A 나오신 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사실은 어떠한 개인의 내적 동기를 강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좀 두드러지게 그런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번에 이제 디지털 배움터를 1000개소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1000개소라는 수치가 굉장히 좀 최대한 집 근처에서 원하는 국민들이 모두 좀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치를 대폭 늘린 것이었고 또 홍보도 역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같이 어떤 것들을 해보자라는 이슈를 던지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바라는 선순환은 이렇게 저희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어떤 일상생활에
편의를 느끼게 되시고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분들이 생기고 또 그런 분들이 지인분들에 대해서 입소문을 내주시고 또 다 같이 우리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조금 선순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도 이제 좀 항상 뭔가 국민들에게 와닿고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사연 사무관님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세션, 이제 워크샵이 한 오후에서 조금 초과하면 한 10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쟁점 2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서 더욱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패널 분들이 생각하신 또 다른 뭐 디지털 격차에 대응할 만한 대안 방법 같은 게 있으시면은, 지금 발언하셔도 됩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김종 활동가님 이거 제가 하고, 박태근 제안자님까지 얘기 듣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비자발적인 그런 비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비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분들도 이제 정보 전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되게 크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걸 모두 없애는 것은 그거는 이제 차별이라는 거. 그런 게 좀 약간 되게 중요하게 좀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철환 선생님 말씀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비스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병행하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되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박태근 제안자님 말씀 주세요. 네, 저도 김조은님과 같은 이제 맥락의 의견인데, 디지털 격차라는 게 이제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뭐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러 인터넷을 사용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인터넷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아날로그적인 측면에서의 정보 전달도 좀 강화하는 것도 디지털 격차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분의 좋은 발표까지 들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세션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아까 쟁점 2번에 대해서 더욱 하실 말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세션 끝내면서 이것만큼은 꼭 말씀하시고 싶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면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언택트 문화와 뉴노멀, 그리고 디지털 소외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패널분들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측이라든지 기업 측, 시민사회, 또한 정책을 담당하시는 그런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눠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성과가 오늘 워크숍에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처음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 부족한 사회에도 잘 이끌어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중하고 대단하신 분들 이렇게 모시고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워크숍 8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참석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